방향을 제시하셨는데 네.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그 정치를 시작하고 난 뒤에 주로 이제 제가 활동하던 데가 동대문입니다. 강북 험지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험지죠. 거기에서 이제 쭉 정치를 해왔는데, (25년) 동안 제가 이제 이 당에 들어와가지고 내 저격수도 했고 굳은 일 다 했습니다. 험지에서 국회의원 다 했고, 사실 지난 탄핵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당 지지율이 4%밖에 안 됐어요. 당이 소멸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선거에 나가면서 제가 당선되리라고 생각하고 나갔겠습니까? 당이 소멸되니까 소멸 방지하러 나갔을 뿐이죠. 지방선거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때 아마 열린우리당이 2석밖에 못했을 겁니다. 광역단체장. 네. 거기에 버금가는 패배를 했죠. 네. 내 책임지고 바로 사퇴를 했죠. 정말 어렵게 이 당에 들어와서 나는 희생과 헌신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이 당을 위해서. 네. 내가 반대 진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또 지금도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개의치 않고 정치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저로서는 이제 정치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네. 마무리하는 시점에 마지막에 고향 국회의원 한번 하고 정치 정리하겠다. 그 뜻으로 이제 고향에 내려온 거죠. 네.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또다시 나한테만 또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니까 저로서는 야속하죠.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당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종로 출마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당대표로서 당연한 겁니다. 선거 전체를 견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황 대표가 종로 출마하니까 다른 사람 전부 험지로 와라. 근데 저로서는 좀 야속하죠. 그래서 고향에 왔는데, 여기 이제 이사 오면서 세간살이 다 싸들고 왔어요. 네. 사무실도 보시다시피 다 차렸고, 그리고 4개 시군에 이제 사무실 차릴 준비도 다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고향 분들이 이제 선거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뭉쳤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서울 올라오라고 하니까 그게 미리 이야기해 줬으면 안 이루어져. 그렇죠. 그죠? 네. 작년 연말이나 내가 고향 가겠다고 그 어나운스멘트를 한 게 2달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당에서 한 번이라도 총선 기획단에서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안 내려오겠죠. 근데 니로 와버렸는데, 모든 걸 세팅을 해놨는데, 느닷없이 서울 강북 험지로 또 올라오라고 하니까 저로서도 답답하죠. 네. 그래서 경남에도 험지가 있다. 강북 못지않는 험지가 있다. 그런데 험지 중에 하나를 골라가겠다.
그래서 양산을을 제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그러한 결단, 좀 야속함에도 불구하고 당을 생각해서 내린 수용을 절반의 수확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관위의 절차대로 하겠죠. 아직 공관위 의원들과 논의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저희가. 난 그 세부적인 거는 이야기할 가치는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내가 말할 게 아니죠. 공관위의 몫이 되죠. 그렇죠. 공관위에서 알아서 하겠죠. 거듭 질문드려서 불편하지만 그럼 만약 공관위에서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제는 거꾸로 내가 명분을 갖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정치는 명분이거든.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아이, 그건 됐습니다. 그거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는 어려우니까 나는 공관위에서 그건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2017년 KBS에 출연하셨을 때도 내가 당대표도 2번이나 지냈는데 이놈의 당이 잘 나갈 땐 날 찾지 않는다. 날 대접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야, 그랬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는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이 어려울 때는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그런 뜻입니다. 헌신을 해왔는데 계속 이제 비주류 변방으로 자신 내몬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생이 변방이고 태생이 비주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요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17대 총선 공관위가 어떻게 보면은 그 36명의 중진 의원들을 그렇죠. 불출마시키는 여러 가지 좀 큰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받거든요. 깨끗하게 했죠. 그때 활동과 지금의 공관위 활동을 좀 비교하자면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공관위 활동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을 하는 것은 결례라고 봅니다. 단지 17대 때 제가 여야를 통틀어서 17대 한나라당 공천이 가장 깨끗한 공천이었다. 난 그래 확신을 합니다. 그때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월요일 날 공천 심사를 시작을 하는 날인데 9시부터. 그 전날 일요일 날 일요일 새벽에 저희 동대문 아파트에 영남권 중진이 찾아왔어요. 등산복 입고 녹색 메고. 근데 배를 눌렀을 때 내가 문을 안 열어줬어요. 집에서 그 비디오폰만 딱 보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저 녹색 뒤에 돈이 들었다.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분을 문을 안 열어주고 있었는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가셨어요. 월요일 아침에 바로 9시에 국회 내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대뜸한 말이 홍의원 선거하는데 돈 좀 안 드나?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잘 개정해서 요즘 선거는 돈이 안 듭니다. 그랬거든. 그래도 사조직하고 하려면 돈이 좀 안 드나? 그건 좀 덜죠. 그랬더니만은 그 자기를 공천해주면 20억을 주겠다. 막 그 당시에 공정 가격이었던 모양입니다. 막 우리 텃밭 또 민주당도 텃밭 지역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뭐 텃밭 지역에 공천 바로 당선이니까 그렇죠. 당에서 임명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좋다.
공천 확정하고 그동 받자. 그래 하고 아침 10시에 공천심사위원회죠 그때는. 열자마자 그걸 심사위원들한테 전부 보고를 했어요. 20억을 갖고 와서 공천해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거부터 제일 먼저 하자. 그 선배를 잘라버렸어요. 만장일치로.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공천하는데 한 달인지 한 달 반 정도 걸릴 건데 이런 일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그날 그분을 탈락하고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지명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밖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 정치판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아무도 우리 집에 오는 사람도 없고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아마 그때 김문수 의원이 공천심사위원장을 했는데 김문수 의원이 거의 한 달 반 이상 집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처 여관에 방 잡아놔놓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공천이 제 기억으로서는 여야 통틀어서 가장 깨끗한 공천 아니냐. 그럼 뭐 당대표고 누구 아무도 그건 제지를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같이 좀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대표님이 운신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답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명분으로 정치합니다. 마치 당이 전부 중진들이 험직하는데 나 혼자 양직한다고 그렇게 여태 이제 모양이 돼 갔으니까 나도 험직하겠다. 험지가 뭐 서울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권만 있는 게 아니고 경남에도 있다. 대표적인 험직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관위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명분은 얻었다. 그것만 하면 내 할 역할은 다 한 거죠. 어제 김영호 위원장하고 통화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통화는 했죠. 통화는 했는데 내 의사만 말씀드렸지 김영호 의장님한테 무슨 답변을 얻거나 그런 건 아니죠. 여당 심판론이다, 야당 심판론이다, 뭐 이런 규정들이 좀 있거든요.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이번 총선은 어떤 성격이다라고 보십니까? 야당 심판론이라는 것은 나는 그건 정권 촉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난 지방선거가 야당 심판론이었죠. 지방선거가 정권 촉이니까 촉이니까 힘 실어주자. 야당 심판론이에요. 지금은 야당 심판론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난 어이없는 프레임이다. 그 말지어낸 것에 불과하다.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정치 1년만 한 사람이라면 그런 말하는 거는 우스운 이야기다. 대표님께서도 오래전부터 통합 주장을 그렇죠. 하셨고 예. 지금 현재 통합의 형태, 뭐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 보수 진영의 분열의 시작은 2007년도 이명박 박근혜의 경선입니다. 그때 친이 친박으로 갈라져 가지고 그 뒤로부터 그 후유증이 자꾸 지속이 계속되다가 친박 진영에서 또 비박 친박으로 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탄핵을 초래했어요. 탄핵을 초래하고 난 뒤에 보수 진영의 분열이 계속되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보수 진영이 더 분열이 되죠.
갈기갈기 찢어졌죠. 그거는 선거구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작년에 황교안 대표가 단식할 때 공수처법은 독소조항만 없애고 통과시켜주라. 이건 정부 조직법이다. 자기들이 여당인데 정부 조직을 이래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왕 이래 된 거 공수처법은 독소조항만 빼고 합의해서 넘겨주고 그건 우리가 집권하면 그 법 폐지하면 된다. 그러나 선거법은 한번 통과되면 복원하기 어렵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보수 통합은 불가능할 것이다. 정당이 난립을 할 것이다. 비례대표 노리고. 그래서 내가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되고 난 뒤에 김문수도 자유통일당 만들어 버리고 뭐 또 친박 정당은 또 자기들끼리 쪼개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통합을 시민단체 주관으로 하긴 하더라도 저기 대통합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통합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탄핵이었는데 탄핵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는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이 대통합하기는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탄핵을 정리하자는 말씀은 탄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나는 대선 때부터 탄핵 때까지 쭉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탄핵은 잘못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체제상 재심이 없다. 안 받아들일 도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집권하고 난 뒤에 탄핵의 잘못은 정치적으로 풀면 되는 것이지 지금 헌법과 법률적으로는 지금 풀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이런 것들.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탄핵 때 경남지사를 했습니다. 탄핵 정국에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경남지사를 할 때 국회의원들이 전화 올 때마다 탄핵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임기를 지켜줘라. 그러나 실권 국무총리가 들어와서 국정 운영을 하게 하고 헌정 중단은 곤란하다. 아직 대통령의 혐의가 확정이 되지도 않았다. 탄핵이라는 것은 형사 절차상 자백을 하거나 확정이 돼야 돼요. 되지도 않은 거를 이걸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 이야기를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 대표님이 일전에 통합을 주장해서 말씀하신 게 중도 보수 대통합 신당을 만들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지역별 연합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얘기도 했죠. 네. 근데 이 지역별 연합 공천을 통합된 당에서 얘기를 했을 때 자칫잘못하면 지분 공천 이런 얘기로 좀 나는 그건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은 게 다소간의 결의 차이는 있지만은 보수 우파라면 그 세력의 몫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보다 솔직하고 확실한 결합 방법이다 보시는. 아니 YSDJ 있을 때는 지분 공천 안 했던가요? 다 안 했던가요? 됐죠. 네. 옛날에 주류 비주류 야당에 다 있을 때도 비주류 몫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혼자 독식하려고 하면
그 통합이 안 되죠. 나는 지분공천 그거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상대방을 인정해서 들어온 사람들끼리 제 세력이 다 모이는데 어떻게 한 세력만이 전부 대표 선수로 나가겠다. 그건 통합 정신이 아니지. 아까 전에 말씀하신 2007년 경선 이후 상황을 돌아보면 그때 상대 계파를 학살하는 공천 등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보시는 2007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경선 이후에 경선 이후에는 상대 진영을 학살하는 네. 공천을 쭉 해왔죠. 그게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거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현실적으로 있는 당내 그 다른 세력을 인정을 안 할 때 당에 분열되고 당의 힘이 무력화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2007년도 친이 친박 이후에는 서로가 이제 공천을 하면서 학살 공천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이 이게 무너지는 배경이 된 거예요. 대표님께서 한교안 백댄서라 하라는 얘기냐라면서 좀 분노하시고 또 그런 이유랑 맥락이 다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느낌은 황 대표 백댄서라는 게 강북 출마의 본질로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는 싫다. 차라리 정치 안 했으면 했지. 홍준표 지금 누구 백댄서 하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죠. 예, 사실 리더십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차기 대권 주자 선거 조사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 편인데 이 지지율 보수 진영 지지율 1위로 나오지만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면 안 된다. 한교안 대표에게 이런 조언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시고 본인 생각하실 때 보수의 리더십은 어때야 된다고 보십니까? 황 대표의 리더십 문제는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내 자기 경쟁자이기 때문에 리더십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나는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를 이끌어가고 정당의 대표자가 되는 그런 사람은 해안이 있어야 된다. 뭐 지장, 용장, 덕장, 복장 온갖 이야기 다 하잖아요. 리더십을 하면서 나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해안이 있어야 된다. 해안이 없는 지도자를 만날 때 어느 나라 어느 조직도 다 무너졌다. 나는 리더십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리더십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직을 끌고 가느냐 그 문제죠. 그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죠. 뭐 관용의 리더십, 뭐 온갖 좋은 이야기는 다 하죠. 그런데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의 덕목을 이야기할 때 해안이 있어야 된다. 해안 없는 사람을 만나면 나라도 불행하고 당도 불행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나는 리더십 문제를 정리하는 게 옳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안 말씀, 한국당 안에서도 이제 개혁 보수, 중도 보수 이런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파 스트롱맨 이미지가 좀 더 강한 편이거든요. 이런 변화의 궤적은 나는 그 변했다고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국적법이나 반값 아파트법을 제출할 때하고 똑같이 소위 공정한 사회, 네.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사회 그걸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스트롱맨이라는 거는 그건 추진력의 문제입니다. 추진력의 문제고 그게 무슨 거구의 이념으로 잘못 알려지면 안 되죠. 네. 응? 스트롱맨이라고 하면 극자 인물 중에서도 스트롱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도자 하는 사람들의 스타일 문제고 나는 지금도 반값 아파트 그 다음에 국적법과 같은 소위 그런 서민 정신은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미지를 자꾸 스트롱맨을 나라가 위중하니까 좀 추진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거구 이미지로 변질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렇지. 나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무 판단, 정책 판단의 중심은 국익입니다. 나라의 이익이 되는가, 국민의 이익이 되는가. 그래서 내가 모든 정치나 정책의 방향의 중점은 국익입니다. 국익. 나라의 이익, 그 다음 백성의 이익. 나는 좌우를 중심으로, 좌파 정책, 우파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짜는 게 아니고, 국익에 부합하느냐,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그걸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또 정책을 말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걸 일부 진영에서는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오해라는 거는 때가 되면 다 바로잡혀질 수 있다고 난 보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대선에도 출마 의사를 가지신 게 분명하지요? 이번 선거를 치러봐야 되겠죠. 이번 선거가 예선 아닙니까? 예선인데 정치를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나라를 한번 경영해 보는 게 그 꿈입니다. 꿈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대선에 출마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번 총선에서 예선에 뛰고 있는 겁니다. 이제 뭐 이에 대해서 윤 총장을 정치 검사로 호명하는 것이다, 뭐 이런 비판이 있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대표님께서는 아주 훌륭한 검사다라는 극찬을 그렇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을 정치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고 불공정한 사회를 바로잡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잡는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윤 총장이 대권 후보 서열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야당에서 뚜렷한 인물이 부각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권하고 사실상 싸우고 있는 정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 총장을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근데 그걸 정치검사라고 하면 안 되죠. 윤석열 총장이 어디 지금 검사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 연 사람도 좀 이상하다. 그럼 여론조사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국의 여론조사의 병폐 중에 하나가 그게 무슨 탤런트 경연대회도 아니고, 국회의원 나올 때도 내가 보면 참 얼굴 좀
믿고만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찍어주는 이게 잘못된 관행이 그게 이미지 정치라는 거죠. 이미지 정치라는 거는 미천이 드러나면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보건대는 그거는 윤석열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자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선 국회의원이 돼서야 어떻게 보면 이 국회의원으로서 검사와 국회의원 다른 점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삼선 때 삼선 때 비로소 검사하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다른가? 내가 간단하게 터득을 한 게 검사는 선악만 가리면 되는 직업이고 이 정치판은 선악이 공존하는 집단이에요. 내가 단순한 예를 들어서 저놈 도둑놈인데 저놈 사기꾼인데 만날 필요 없다. 배척을 하더라도 그 사람도 한 표를 갖고 있어요. 그 배척은 할 수 없어. 가치는 가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검사 때는 아예 배척하고 나는 안 만나고 잡아넣으면 되니까. 그게 이제 내 재선 의원하고 난 뒤에 비로소 느꼈던 게 선악이 공존하는 사회가 정치고 선악을 구분하는 사회가 검사였다. 그렇게 선악을 구분하는 집단에 있다가 재선 의원 되면서 8년 동안 정치판에 들어와서 곤혹스러웠지. 네. 같이 국회의원 하면서도 쳐다보면서 저놈 저런 도둑놈이 국회의원 한다. 그런 생각으로 아예 옆에도 안 가고 말도 안 붙이고. 그런데 나중에 삼선 의원 되고 나니까 아하 정치판이 그런 게 아니구나. 그때 느꼈던 게 이제 화의부동이라는 말. 화합은 하되 나는 같은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정치판을 좀 알게 됐죠. 화의부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치고는 항상 직설적으로 비판하시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할 말을 참으면 암이 생겨요. 스트레스가 쌓여. 그래서 나는 다소 손해를 보면서도 할 말은 합니다. 손해를 볼 줄 뻔히 알면서도 할 말은 합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참는 편이에요. 참는 이유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월을 좀 그렇죠.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거든요. 이 묘수라고 보시는지. 그 제안 제가 했어요. 원래 그 유민봉 의원이 그 제도를 연구한 게 있어요. 유민봉 의원이 대표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하는 게 독일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알바니아, 레소토 공화국이라고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면 남아공의 그 중앙에 레소토 공화국이라고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봤는데 전부 위성정당을 만들어 버리니까 여야에서 만든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제 한번 만들고 폐지를 했어요. 베네수엘라, 알바니아도. 근데 독일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은 왜 하냐? 독일은 나치당의 독재의 아픈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제1당 출연을 독일 사람들은 원치를 않습니다. 언제나 독일은 보면 연립정부입니다. 다당제고. 그래서 독일만 나치당의 그 악몽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다당제로 운영을 해요. 다른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을 하면 지역구에서 많이 어서 얻어버리면 비례대표 그 분배하는데 1차 분배에서 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베네수엘라, 알바니아처럼 위성정당 만들자. 그렇게 해서 정의당의 책략을 그건 저지해야 된다. 그 우리 미래한국당 만들었죠. 대립이 아니라 뭔가 좀 연립 정부라든가 연정이라든가 이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도 논의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래 보지 않는 게 지금의 국회 제도를 바꿔야 된다. 미국식으로. 과반수 정당이 되면 상임위를 전부 독점해야 돼요. 독점해서 과반수 정당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나는 여기에 선진화법 다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 선거에 지면 4년 동안 억지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거에 이긴 정당이 책임지고 4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처럼 국회 상임위 위원장을 서로 나눠 먹고 이런 기형적인 제도는 옳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5분의 3 이상 하면 뭐 패스트 트랙 제도 난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과반수가 되면 그건 통과되는 거예요. 응? 그거는 국민의 선택이야.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그렇죠. 선거에 지고 야당이 돼가지고 국정 운영권은 뺏겼어요. 국민들이 국정 운영을 너한 데는 안 맡긴 거야. 그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야당의 역할은 감시와 통제 역할뿐이야. 감시와 통제 역할을 더 넘어서서 야당이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거, 그거는 나는 총선하고 난 뒤에 국민 정신에 반한다고 봐요. 야당은 감시와 통제만 하는 거고 정책에 대해서는 너가 주도를 해라. 그리고 선거에 또 치면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당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지고 권한을 넘어서서 때를 쓰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의회에서 딱 표결하고 끝나면 딱 선거하고. 미국식으로 여야 정당이 확실하게 승리하는. 바뀌어야죠. 나는 그게 다당제가 가능한 게 아니야. 양당제도 가능해요. 네. 양당제도 가능하고 또 미국식으로 비례대표를 나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대한민국 지역구의 지역구 의원만으로 하자 이거예요. 대신 의원수는 너무 많다 이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의 하원 의원수가 435명인가 그렇죠? 453명인가? 400 몇 명이죠? 이게 제대로 정착된 게 1911년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1911년에 미국의 인구가 8천만 명일 때예요. 미국의 인구가 8천만 명일 때 하원이 435명으로 법률로 딱 정했어요. 그 인구 조정을 4년마다 한 번씩 해요. 네. 지역구 조정을. 그러나 의원수는 안 늘어요. 응? 안 는다고. 그러면 그 435명의 하원 의원이 8천만 명 인구가 있을 때 그 정원이 지금 2억 3천이 넘었어요. 그래도 안 늘어요. 3배가 늘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의원 정수가 미국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의원 정수는요 90명 안 됩니다.
상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연방제의 특성상 한 주에 2명이거든. 네. 인구 불문하고. 네. 그 상원은 중요한 외교 인사청문회 그것만 하고 일은 하원에서 나가죠. 네. 우리나라 국회 역할은. 응? 그러면 상원의원 100명 있어 본들 그 사람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국가의 중요한 역할만 수행하는 사람들. 그럼 하원의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역할을 하는데 미국 인구 비율로 하면요.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인구는 내가 지난번에 계산해 보니 83명인가 나오던데. 국회의원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인정을 해도 200명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정수 200명. 그렇죠. 전부 지역구로 하자. 나는 그 비례대표 전문가를 국회의원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국회를 20년 이상을 했는데 비례대표가 들어와서 국회에 역할하는 걸 본 일이 없어요. 전문가가 국회에 들어오면 바보가 돼버려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돼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정책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역량만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전문가가 직접 국회의원 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자문용만 하면 되지. 그래서 나는 비례대표제는 반대예요.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주장들도 이제 TV 홍카콜라 통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하고 달라서 뭐 1인 방송이 있으니까 내 하고 싶은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그거 나는 해보니까 그거 좋던데요. 대신 다른 지금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치 유튜브 열풍을 내가 주도했습니다. 한 거는 마찬가지죠. 했는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또 그렇게 자극적으로 소위 거짓말에 가까운 자기 희망을 팩트로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중에서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극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또 믿게 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쳐다보면서 야, 이거 유튜브도 한번 청소해야 될 때가 왔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규제가 아니고 그건 거짓하면 폐쇄해야죠. 잘못된 얘기, 가짜뉴스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렇죠. 근거 없이 이야기하고 거짓으로 하면 책임을 물어야죠. 최근에 좀 피해를 보시기도 했잖아요. 이번에 공천 문제, 지역 문제 관련해서. 나는 그런 거는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판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연 업보는 반드시 징치가 되더라. 자기가 지은 그런 죄는 언제라도 징치가 되더라. 알겠습니다. 내 욕하든 말든 나는 그 보지도 않고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와면 엄벌 받을 거야. 응? 내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알지만은 일체 대응은 안 하는데 응? 나중에 엄중하게 처벌받을 거예요. 인간보도. 예? 인간보로 돌아올 것이다. 예? 인간보가 될 것이다. 인간보라기보다 지은 제 업보만큼 자기한테 돌아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돌려줍니다. 때가 되면. 지금은 내 말을 안 하지만 그거 다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페이백합니다. 젊은 청년 정치인들을 앞세우는 경향이 좀 있는데 특히 이 세대 교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의 이 정치 문화라는 거는 미국이나 그 유럽이나 서구의 정치 문화는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 교육이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 아마 그 가입 연령이 16세인가 그럴 거예요.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인가. 그래가지고 일찍부터 정치에 눈 뜨고 또 정치적인 그 훈련을 받아요. 마크롱이 뭐 30대 중반에 대통령이 됐다. 우리나라도 30대 중반. 그건 꿈 같은 이야기야. 우리나라는 그런 그 사회적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정치 문화가 틀리죠. 그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국회 가서 보면 진짜 일찍 국회의원 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40대 초반입니다. 60대도 있고. 그게 정치 문화가 우선 바뀌어야 돼요. 청년들한테 기회를 안 준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정치적인 훈련을 어릴 때부터 쭉 받는 사회 문화가 돼 있고 또 그 사람들 중에서 정치적으로 소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의회로 진출하고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그 다음에 국회로 오고 나라 일을 맡고 이런 나라의 시스템이 우선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고 선거 때마다 청년들 선발한다고 하는데 내가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 이제 선발해가지고 국회에 들어와서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국정을 감당을 하기 어려워요. 대표님 보실 때는 이미지 정치에 가깝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 꽉 찬 사람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나 정치 문화는 그런 사람이 어릴 때부터 키우는 풍토가 아니다.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그 시스템부터 갖추고 정치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될 때 세대교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세대교체라는 건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국민들이 선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요 앉아서 요즘 의원들이 뭐 586 물러나라 이래 이야기하는 거 586이죠. 네. 쳐다보고 그럼 물러나면 지는 잘할 수 있나? 그걸 쳐다보면서 이미지 정치하지 말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정책 공부도 하고 나라 공부도 하고 시간 있으면 미래에 대한 책도 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역량을 좀 쌓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정치권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걸 만들어야죠. 정당에는 정치학교가 좀 일찍이 운영이 돼가지고 그런 인재들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가면 야마시다 정경 어숙이 있는데 거기서 야마시다 정경 어숙 출신들이 일본의 총리가 다 되잖아요. 일본은 야마시다 정경 어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키운 정치 인재들이 그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고 다 하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청년 정치만이 아니라 최근에 여성의 정치 참여도 굉장히 좀 요구되고 있거든요. 요구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많이 들어와 있죠.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능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겠죠. 지금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졌죠. 원래 민주당하고 민자당 모두 꼬마 민주당. 네, 꼬마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네. 꼬마 민주당. 그 당시에 민자당. 네. 접촉을 세 군데서 했죠. 네, 세 군데서 했는데 그때 선택이 바뀌었다면
했으면 지금의 홍준표는 달랐을까요? 이런 역사에 가정이 없으니까. 가정이 없으니까. 그때 민주당 가서 새정치국민회의에 지금 민주당으로 갔다면 정치 노선이 많이 달라졌겠죠. 많이 달라졌겠죠. 그때 선택하셨던 거는 아무래도 좀 난 정치를 알아서 선택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광주지검 있을 때 내가 잡아온 깡패들이 출소하면서 하도 협박을 하니까 검사가 뭐가 누구나 한 뒤에 그래서 이 정치판에 가야지 내 가족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정치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꼬마 민주당이 아무래도 당세가 제일 약해요. 네. 당세가.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거기 있었고 네. 뭐 이철, 유인태, 뭐 재정구 선배, 네. 이부영 선배 다 있어가지고 근데 꼬마 민주당 가려고 했죠. 내 발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전화 올 때는 안 간다 그랬고 꼬마 민주당은 민자당은 그 당시에 3당 합당했다고 뭐 별로다 싶어 안 가려고 했고 그래도 스타일상으로는 꼬마 민주당이 제일 약한 데니까 좋지 않나 싶어 가려고 했는데 부가연동까지 찾아갔어요. 이기택 총재 자택까지. 네. 내 발로. 찾아갔는데 이기택 총재가 들어오라 말을 안 하더라고. 그때는 모래시계 드라마 때문에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인기가 있을 때죠. 누구나 다 들어오라고 할 때죠. 새정치국민회에서 DJ가 사람을 한 7분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도 내 DJ는 뭐 정계 은퇴했다가 거짓말해서 번복했다고 그거 싫다 그거 안 갔고. 근데 이기택 총재가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 꼬마 민주당 내에서 통추하고 이기택 총재하고 그래 패권 다툼을 했다면서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 김부겸이도 그때 그 있었죠. 이기택 총재는 그때 그랬대요. 저거 들어와 본들 통추에 붙을 건데 저거 뭐 뛸고 올 필요 뭐 있냐. 그래서 못 갔죠. 못 갔는데 청와대에서 YS가 전화가 와서 놀래가지고 그때 대통령 전화를 어떻게 받습니까? 검사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뻘떡 일어서서 예 하다가 막 들어가 버렸어요. 네, 지금이 아니라 저기 생각하신 롤모델이나 존경하는 정치인 나는 제가 정치판 들어와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YS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IMF 때문에 참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그분은 정직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안 해요. 옛날 야당을 할 때 일화가 있는 게 YS는 돈을 받으면요. 지 주머니에 사흘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부 나눠줘요. 후배들한테. YS가 개인적으로 축제했다는 말은 돌아가시고 난 뒤까지 없잖아요. 개인적인 축제도 없고 개인적인 돈 받은 것도 없고 그분이 금융실명제하고 하나의 척결하고 집권 초기에 그건 대한민국 그 현대사에 남는 말하자면 몇 째가는 중요한 업적입니다. 그런 업적을 이룬 대통령은 별로 맞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변혁을 갖춰온 대통령. 근데 그런 분이 IMF 때 물론 대통령이 그랬겠습니까? 관료들의 실책이죠. 거기에 마지막에 그래 나 비난을 받고 계시는 거는 나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은 나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YS입니다. 대표님이 보실 때 가장 대한민국에서 큰
큰 뉴스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뉴스라고 보면 나는 박근혜 탄핵으로 봅니다. 최근에 박근혜 탄핵으로. 그 이유는 박근혜 탄핵되고 소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게 그게 대한민국 최근에 20년 동안 가장 큰 뉴스로 봅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뉴스로 보시는 그것도 그렇고 탄핵의 부당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논쟁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대표님이 꿈꾸는 앞으로 20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북한이 붕괴될 것으로 봅니다. 예. 큰 주제를 다주시네요.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붕괴될 것으로 봅니다. 독재 체제가 붕괴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개방사회로 가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접하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폐쇄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방사회로 안 가고 계속 폐쇄 체제로 유지가 가능한가? 그래서 20년 안에 북한이 붕괴될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그게 이제 붕괴될 때 우리가 통상으로 이제 작게 5029, 5027 북한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이냐. 그 이제 우리나라하고 한미 연합군이 세운 작게 5027, 5029가 있죠. 있는데 대한민국 지도를 이래 놓고 보면요. 삼국시대를 한번 봅시다. 그 600년 이상 지속이 됐어요. 신라 고구려 백제가 한반도에서. 그게 700년 이상 지속이 됐어요. 그걸 민족 분열로 안 봤죠. 그죠? 세 나라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신라가 통일이 됐어요. 통일 신라가 됐어요. 통일 신라가 된 게 668년입니다. 고구려 멸망시키고 한반도 통일한 게. 통일이 돼가지고 이제 발해는 이제 저 위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남북조 시대 이제 역사에 우리 편입시키기가 좀 무리가 좀 있죠. 통일이 되고 난 뒤에 700년 동안 세 나라가 있다가 한 나라 통일이 668년에 돼 가지고 통일된 나라로 이뤄온 게 지금 1,400명, 1,300명이 됐죠. 1,300년. 지금 2,000년이 넘었으니까. 1953년에 이제 분단이 됐죠. 분단이 돼가 지금 70년밖에 안 됐어요. 7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조급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 체제 경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것은 20년 내에 붕괴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내가 보건대는 정상적으로 체제 경쟁을 하게 되면 20년 내에 붕괴가 될 수가 있다. 남북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남북한을 흡수를 할 것이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동서독이 경제 규모가 1대 4일 때 통일이 됐어요. 동독 서독이 91년도.
그때 경제 규모가 1대 4 정도 됐어요. 소득이 4배 정도입니다. 지금은 남북 간 경제 규모가 50배가 넘을 겁니다. 예. 1대 50이 될 거예요.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있는데 1대 4의 경제 규모일 때 통일이 돼서 서독에서 동독 재건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20조입니다. 지금도 그래 들어가요. 91년도부터 동독 재건에 들어가는 쏟아부은 돈이 120조 정도 될 거예요. 우리 돈으로. 그러게 된다면 서독 국민들이 세금이 주로 내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뭐 허리가 휘어지는 거지. 그래도 독일 국민들은 참았다. 참아가지고 지금 동독 지역의 생활 수준이 서독까지 온 게 70%라고 난 들었어요. 70%. 70% 정도 오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통일되고 난 뒤에 1대 50의 경제 구조에서 이걸 제대로 남북 간이 생활 수준이 같게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리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돈이 많아야 돼요. 남쪽이 부자라야 돼.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 안 해요. 북한에서 2,500만을 매겨 살려야 되는 구조가 돼요, 지금. 우리 두 사람이 저 한 사람 매겨 살려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그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통일세 얘기도 좀 나왔었고. 그렇죠. 그게 이제 비핵화 3조, 뭐 비핵 3조이라고 3조 달러 만들어 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안도 하고 했는데 북한이 개방 체제로 가는 순간 체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개방체제 선택 못할 거예요. 그래서 체제 내부의 저항으로 20년 내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희 대한민국의 어떤 20년 후의 어떤 발전상 이런 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 문제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20년 후에 지금은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물질적인 선진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회, 문화, 최근에 뭐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까지 받는 그런 쾌거가 있었습니다만은 사회, 문화, 의식 이게 전부 선진화가 돼야 돼요. 선진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매일 연일 시위를 해야 되고 연일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고 그것도 문제가 크죠. 근데 그 사람들 탓하면 안 되지.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대통령이 잘해야지 광화문이 조용합니다. 대통령이 잘해야지 광화문이 조용한데.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그거는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그랬습니다. 죽을 때 지은 것도 아닌데 이만 풀어주지. 그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 화합으로 좀 나아가실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옛날에 대통령이 이래 취임을 하면요. 옛날에 왕들이 이래 등극을 하면 옥을 비웁니다. 전국의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전부 방면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자.
이놈의 나라는 대통령이 새로 들어오면 감옥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어느 대통령도 똑같잖아. 그렇잖아요. 응? 대통령이 정권 바뀌면 말이야. 시풀해가지고 보복하고 복수하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들이 다 올라오니까 나라가 시끄럽지. 자, 이때 내 이야기도 안 맞아. 대통령 선거 내 떨어지고 난 뒤에 1년 6개월을 뒷조사를 했어. 경남지사 했던 일 전부 조사 다 하고, 우리 집 계좌 추적하고, 통신 조회하고, 내 아들도 하고, 검찰이 다 했지. 경찰도 하고. 그 1년 6개월 하고 나오는 게 없으니까 중단을 했다고. 돈 10원이라도 모은 게 나와서 봐라. 이 가만히 있겠나? 그래서 내가 그거 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들어오는 사람마다 저래 옥을 비울 생각, 감옥을 비울 생각은 안 하고 감옥을 채울 생각만 하냐. 그 복수하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면 치는 나가면 무사할 줄 아냐. 예, 마지막으로 오마이뉴스 창간 20주년인데 축하 메시지 좀 해주시면. 나는 우리 당과 반대편에 있는 매체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오마이뉴스 2011년도로 내 10월로 기억하는데 내 당대표 시절에 오마이뉴스 농객 백인하고 오마이뉴스 그 상암동 그거 가가지고 본사 가가지고 2시간 반을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나는 그 일반 특강을 가면 다른 사람처럼 1시간 이야기하고 질문 몇 개 받고 가는 게 아니고 나는 5분에서 10분 내 이야기 간단히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질의응답으로 다 적석에서 다 합니다. 내가 갔다 온 일도 있어요.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내 또 경남지사 할 때 자기들하고 생각 다르다고 되게 씹은 일도 있고 그래도 내 윤석열 내 얼굴도 내 기억 안 난다. 윤석열 걸 여기 왔어요? 아니요. 안 왔지? 윤석열 걸. 그런 내 미워본 적 없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른 저런 의견도 있다. 근데 그나마 오마이뉴스는 팩트는 조작하지 않더라고. 팩트를 조작하는 언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오마이뉴스는 그래서 나는 오마이뉴스를 좋아하죠. 잘 접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오마이뉴스가 한국 인터넷 언론의 대표 주자고 또 한국 인터넷 언론을 끌고 온 제일 주인공이니까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종이신문 시대는 지나버렸잖아요. 인터넷 언론 시대인데 오마이뉴스도 좀 더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